제가 대충 어떤 순서로 생각하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갯벌이 뭐 어디 있고 어떻다. 그리고 그 갯벌을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어디는 보호하고 어디는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현재의 우리나라 갯벌의 상태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왜 보호하고 보호하지 않는가? 그거를 이 갯벌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슬라이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갯벌을 국제적으로 다른 갯벌들하고 비교해서 그 비교의 가장 전형적인 갯벌이 와덴해 갯벌이어서 그 와덴해 갯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아주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이 사진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갯벌은 다른 데와 달리 사람이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갯벌이 아니고 다른 나라 갯벌이면 이런 식으로 맨손업이라고 하는데 맨손업을 하지 않습니다. 갯벌을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뭘 하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태국 그런 데서 봤는데 이 물이 들어왔을 때 조그만 배를 타고 막 이렇게 휘젓는 그런 기계와 그물을 함께 넣어서 갯벌을 막 배로 휘젓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개를 캐지요. 우리는 손으로 캐고 가령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와덴의 갯벌은 어떻게 캐느냐라고 하면 한 3, 40톤짜리 큰 배로 아주 큰 그물로 끓으면서 캡니다. 문제는 첫 번째는 그렇게 끓으면서 캐면 이게 다 손상이 되죠. 자연 상태가. 그 다음에 태국같이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는 손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손으로 캐니까 물론 손상은 주지만 많이 손상이 되지 않으면서 다시 자라고 잡고 자라고 잡고를 반복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맨손으로 하느냐의 차이고 사람이 이렇게 직접 이용하는 것이 맨손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엔 뭐 물론 경제적으로 얼마큼 도움이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자료가 있는데 시간이 좀 빡빡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갯벌이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황해도 그다음에 압록강 이쪽 산동반도 여기 보하이 바레만 그다음에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여기 황해에도 갯벌이 있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황해에 있는 갯벌을 다 합쳐서 만일 얘기한다 그러면 다 합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면적을 얘기했는데 황해 내에서 예를 들면은 그 와데네 갯벌이라고 하면 대체로 한 10,000평방킬로미터 자생이고 황해 갯벌 그러면 약 한 2만 평방킬로미터 넓이입니다. 2배가 많다고 볼 수 있죠. 와데네 갯벌보다. 일본은 그냥 한 200, 300 평방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황해가 갯벌이 많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갯벌로 가면 인천 그러니까 강화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시흥인데 시흥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시화 다 지금 막히긴 했지만 남양만 그다음에 요즘 말이 많은 가로림만 대산 그다음에 천수만 쭉 내려서 여기가 서천입니다.
서천 원래 다 막히려고 했는데 그냥 살아났죠. 여기 새만금, 곰소, 그 다음에 여기가 다 신안갯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갯벌이 분포되어 있다. 특징 첫 번째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꾸불꾸불한데 갯벌이 발달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 갯벌하고 달리 무엇이 다른가 하면 이 연안에 태안반도를 다 보시면 알지만 산이 바다에, 그러니까 갯벌에 있는 바로 갯벌 옆에까지 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냥 평평해서 이렇게 쭉 평평해서 어느 부분에다가 방조제 같은 걸 쌓아서 그렇게 해서 이쪽은 사람이 살고 이쪽은 갯벌인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연안까지 쭉 육지 산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갯벌이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갯벌이 발달했느냐? 아주 복잡하지만 지난번에 아마 약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조속 간만의 차이가 여기는 9m, 여기는 5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속 간만의 차이가 크고 또 강에서 나오는 여러 퇴적물들이 쌓여서 그 조속이 간조시에 드러나는 그런 지형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얼만큼 그 갯벌이 가지고 있는 그 활력소, 사람들이 잡는 게 얼마큼이냐면 이게 남양만을 간척하기 이전에 저희 실험실에서 가서 이 가리바 쪽에 우동에 넣는 거 아시죠? 이것을 잡았는데 요 1m 1m 정도 됩니다. 방향구 이렇게 놨죠. 이거 1m 1m에서 잡은 거를 1m 방향구에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꽉 찰 정도로 많다.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생산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갯벌은 이 경치가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산이 발달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런 주변으로 갯벌이 발달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산하고 갯벌이 어울린 데는 세계적으로 없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용해서 조금 검게 보이긴 하지만 이런 양식장 같은 거를 또 이용하기도 하고 또 뭐 이런 데는 들어와서 사람들이 뭘 캐기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군데 그렇게 그 갯벌이 발달해 있는데 이게 전혀 안 보여서 거의 안 그래도 보여요? 네, 그래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원래 이런 식으로 갯벌이 발달해 있는데 그렇죠? 여기 잘 아는 데죠? 여기가 시흥이고 요쪽. 그래서 아마 시흥의 경계선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데를 막아서 이렇게 시와처럼 이렇게 막으면 완전히 썩는 물이 되는 그런 것이죠. 이 썩는 물을 한다고 여기 뭐 설치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뭐라 그러죠? 조력 발전소 세워서 하는데 뭐라 그러나 세 발의 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 물이 좋아지겠습니까? 천만에요. 너무 크죠. 세 발의 피죠. 왜 하느냐 이제 너무 복잡한데. 그리고 막 그거 가지고 잘했다고 다른데 막 선전하면서 다른데도 또 막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로림만 그런 데를.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앞에 것도 그렇고 여기 시와호를 막아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 갯벌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통째로 죽었죠. 실제 안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대로 죽은 거죠. 아까 1m 1m 놨을 때 그 우동에 놓는 가리바 쪽에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제 많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게 많은데 시와만 막은 게 아니라 이젠 아주 여기까지 막겠다 그래서 뭐 강화남단 갯벌 전체를
조력발전소 하겠다고 막 설쳤고요. 강화도 지금 한이 많이 또 떠들고 밑에 가로림하고 지금도 2013년, 2010년, 11년 그런 때도 계속 갯벌은 막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겠다. 아주 미치죠. 예. 제가 이거 갯벌 막지 말라고 이 인천만 조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가서 서 있어서 사진 안 넣었습니다. 잘 아시는 이런 새만금 이런 것들도 이거 92년도 제일 먼저 출발할 때 영문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전하려고. 얼마나 멋있냐고. 잘해봐라.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막고 막 반대하고 난리쳤죠. 이거는 제가 새만금 생명학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좀 모아가지고 새만금에 그렇게 막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막 사람들한테 알리자. 그래서 이 새만금 생명학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열심히 했는데 뭐 새만금은 잘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뭐 지금도 막 막으려고 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 이제 그래서 여러 시민 운동도 일어나고 막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 막는가, 그거를 막 반대하고 길에서 뭐 진짜 두루눕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그런 그 사회적 요구에 이끌려서 이 보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존하느냐? 이것은 곰소만이라는 곳입니다. 이 위가 새만금이고 새만금 밑에 고창이라는 것이 이게 고창군이고요. 고창군이고 고창군하고 이 사이에 이렇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 갯벌을 고창 갯벌이라고 부릅니다. 행정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 북쪽은 그게 거기에 속하는데 부안군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런 갯벌을 보존하려고 하면 이 갯벌 안에 다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래는 고창이 책임지고 이 위는 부안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것을 보존하려면 두 행정구역이 서로 합친 정책을 내놔야만 할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 시흥시의 경계선을 봐도 잘 알 수가 있죠. 시흥시의 바다 쪽으로도 좀 이렇게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흥시에 속한 바다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 시흥시 혼자 할 수 없고 인천시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또 안산시하고도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같이 해야만 그 물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시흥시에서 암만 깨끗하게 하고 하면 뭐합니까? 인천시에서 버리면 그만이지. 그래서 그렇게 두 군데서 한다, 세 군데서 하는 거를 통합관리라고 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는 못하고 지금 이 경우에도 막 곰소만을 잘 보존하려고 하는데 그런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2006년에 요렇게 노랗게 보이는 들포라고 합니다. 이 곰소만이 이렇게 큰데 여기를 보존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하여튼 한마디로 웃긴다 우선 그랬고 그 다음에 금방 질문이 그러면 여기를 보존했는데 여기를 보존하면 그럼 그 옆은 여기하고 나빠서 보존 안 하냐 또는 여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계속 시민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전문가들도 왜 하필 그 구석을 보존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이쪽을 이렇게 좀 더 보존 지역을 한번 더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고창군에서
그러면 왜 하필 이것만 하느냐? 또 목소리를 또 와장와장 해서 여기 이런 식으로 파란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존 지역을 또 만들고 그랬을 때는 람사 습지 보존 지역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고창 요곳은 그 당시에 국토해양부 지금은 해양수산부 그가 집행한 습지보호지구고 여기도 역시 습지보호지구가 거긴데 람사 사이트는 다른 명칭으로 국토해양부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했지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거는 2012년 작년에 고창 바이오스피어 레저버라고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육지까지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를 고창군 전체를 하면서 고창군에 속한 바다까지도 또는 고창군에 속한 갯벌까지도 보호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넓혀간다라는 것 하나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습지보존법에 의한 그런 보존도 있고 또 람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존하기도 하고 바이오스피어 리저버라고 해서 이런 개념에 의해서도 보존하기도 하고 똑같은 걸 놓고 여러 방법을 한다는 여러 수단을 이용한다. 여러 법적 도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약간은 복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시흥에서도 지금 시흥 갯골을 보존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갯골을 보존할 때도 어느 사람은 보존하지 말아라 뭐 나는 골프장을 하겠다 뭐 하겠다 성으로 막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갯골을 이렇게 보존하겠다는 보호지구로 지금 이렇게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했는데 그렇게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이 갯골 학교, 갯골 습지 학교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갯골 습지 학교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충 물어봤더니 뭐 얼마 정도 아주 작은 예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예산을 누가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을 이게 갯골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갯골 그 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도 예산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갑자기 왜 예산을 써? 그러면 또 뭐 의회에서도 한마디 누구도 한마디 뭐 다 한마디씩 하니까 시장 너 떨어져라 막 그러고 막 하죠. 그래서 무언가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수단은 법적으로 꼭 수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흥시는 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갯골학교라든가 배우지구 해서 갯골학교 말고 사람들이 와서 어떤 생태여행이라도 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다못해 뭐 버스라도 대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버스를 어떻게 대절하냐? 누구 돈으로? 시흥시 돈으로 대절하는데 시흥시는 그 대절하는 버스 대절하는 이 예산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갯골 학교 또는 갯골을 보존한다라고 하면 보호지구로 지정하고 그렇게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은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라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만 지정한 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막 더 오기도 하고 뭐 습지학교도 이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복잡하게 점점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예산이 모자랍니다. 국토부나 이런 데서 주는 예산이. 그러니까 다시 다른 프로그램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보부 이런 데에다가 해서 이제 갯골은 여기다 했으니까 갯골 염전에 있는 염전학교 염전들 우리가 보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전하고 염전 이 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 창고를 보존하겠다라고 해서 그 계획을 정부에 올리는 것이죠. 그건 이제 문공부나 이런 데 올릴 텐데 문화유산처럼 그렇게 올리면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그 법에 의해서 염전과 그 염전 창고가 보존으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시흥시에서 문화공보부한테 우리가 이거를 보존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사람들 모으고 이렇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올리면 그때 그 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염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모자란다. 그러면 또 다시 다른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겁니다. 법에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여기 바이오스피어 레저버라는 것은 뭐 생물권 보전 지역 이런 우리말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환경부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환경부한테 돈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환경부 프로그램으로 이건 유네스코라는 데의 프로그램인데 그런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프로그램은 하면서 갯골, 염전, 그 다음에 이쪽 뭐 논이나 그런데 일부 뭐 기타 이게 산 쪽까지 다 합쳐서 훨씬 더 넓은 지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유네스코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도 그래도 보존을 같이 하자. 그래서 보존할 때 그 보존 방법을 좀 느슨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뭐 집도 짓고 못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 그런 층위가 있어서 그런 층위대로 하고 그러면서 각각 예산을 받아다가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 그것은 여러 다층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방법에도 다시 문제가 있는데 한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안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신안에 좀 보면 무안갯벌이다라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무안에 아주 여기도 너무 재밌다고 보여야 되는데 자 여기 빨간 게 여기 있습니다. 이 무안에 이게 한평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여기가 한평군이고 이쪽이 무안군입니다. 여기가 한평군, 여기가 무안군. 그리고 한평군과 무안군의 경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이 한평만 가운데 그렇게 있으니까 무안군에서는 여기를 보호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했는데 한평군에서는 왜 우리가 보호하느냐 관두자 그래서 관둔 겁니다. 그 바다가 가운데 잘려서 이렇게 보존이 되는 겁니다. 물은 막 같이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라서 보존합니까? 아주 그 개념적으로는 엉뚱한 보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존해야 되냐면 요 만을 다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도 이렇게 막 잘라 있는 것이죠. 그것이 행정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행정 통합이 안 돼서 그렇다 그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신안군입니다. 여기는 무안군, 그 다음에 이쪽 섬은 다 신안군입니다. 그런데 신안군은 이게 증도인데 증도에서 이런 식으로 보존했습니다. 여기를 또 여기 앞에 있는 섬들 보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존하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존하는 것에 개념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합니다. 개념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첫 번째 여기에 보존 지역하고 이렇게 갯벌 보존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다 이겁니다. 똑같은 갯벌이고 똑같이 뭐가 나고 여기하고 여기는 차이가 있을까요? 안 납니다. 오히려 나보고 보존하라면 이렇게 보존할 것 같습니다. 아주 더 나아가서는 나보고 주장하라고 하면 신안군 전체 이렇게 이 갯벌을 다 섬까지 해서 이렇게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그렇게 전체를 보존하는 것을 생태계 보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것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단위, 그러니까 여러 조속운동이나 그런 조속운동이나 기타 물리적으로 또 여기 살고 있는 생물과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단위로 얘기하라 그러면 이런 신안군 갯벌 전체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보면 다시 또 신안군에서도 신안군 갯벌보호에서도 이 중충적 지정이라고 제가 그냥 썼는데 아까 본 것처럼 노랗게 이렇게 국토부에서 2010년에 갯벌 보호지구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2008년에는 또 이 신안군에서 군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2009년에는 환경부에서 또 좀 넓게 보존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같은 지역에 대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여기서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하고 똑같은 이유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더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호한 이 지역의 총 넓이가 그러니까 10이나 15, 20 평방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존할 때는 10평방, 15평방 킬로미터를 보존하면서 개발할 때는 얼마나 합니까? 수백 평방 킬로미터를 합니다. 시화 그러면 200, 약 한 180 평방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시화나 이런 데를 지구를 전체를 만일 보존지구로 했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기랑 시화랑 다 합쳐서 뭐 철새도 오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보존할 때는 이렇게 막 인색하게 그것도 겨우겨우 하고 개발할 때는 막 하는 것이죠. 조속 조력 발전 운동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 방법이다. 순천만 같은 경우에 지금 순천만도 아주 여러 번 뭐 그런 건데 여기 순천만 해서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존하고 이게 사실 97년도 98년도에 제가 여기도 가서 그 동네 민간 단체하고 많이 활동했는데 이 여기를 골재 채취해서 다 이렇게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를 반대해서 겨우겨우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좀 찾아오기 시작하고 해서 순천만은 뭐가 좋은가 하면 여기 물론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그런 광경도 있지만 또 산에 올라가면 산에서의 갯벌을 바라보는 광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치도 좋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잘 사람들이 찾아오죠. 지금은 뭐 그 갯골 축제가 아니고 여기서도 이제 갯골 축제를 잘하면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갈대 축제라는 걸 합니다. 갈대 축제. 그래서 갈대 축제를 하면 지금 한 200만 명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원박물관 그래서 막 좀 위쪽인데 여기다 해서 그냥 또 난리치고 해서 정원박물관이 아마 이렇게 제가 가보니까 그냥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막 무진장 돈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정원박물관 제가 잘은 몰라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또는 1,000만 원의 돈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그 순천만 내란 순천만 이런 지자체 여기 순천에서 우리가 너무나 이런 좋은 프로그램 하겠다. 그리고 막 국가에다 대고 막 선전을 합니다. 사람들도 하고 뭐 신문에도 나고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국가에 가서 그래서 아마 그 농림부 프로그램일 것 같은데 그게 정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면 국가에서 돈을 뭐 대충 그런 프로그램들은 국가에서 한 50% 주고 시에서 한 50% 줍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막 시설을 하는 것이죠. 시설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더우니까 사람들이 더우면 모자란다고 시설을 또 하고 또 더우면 더 하고 예산을 더 따고 하면서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커지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이 자연을 구경하게 하고 와서 자연을 그대로 웬만하면 그대로 놔두면서 자연을 보려고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죠. 그걸 보고 생태관광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태적으로 볼거리가 있죠. 또 하나는 어떤 관광이 있는가 하면 뭐 새만금 관광 이런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선전하는가 하면 새만금에 그 방조제가 있으니까 무진장 사람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방조제를 쌓아서 또 조력발전소를 할 때 선전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발표하는 거 보면 거기에 조력발전을 하기 위해서 방조제를 쌓으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온다. 교통이 편리해져서 그런 주장입니다. 어떤 거를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생태를 보호하면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 그런 걸 따르겠느냐? 여기를 이렇게 쿡 막아서 이 다리를 보러 또는 방조제를 보러 사람들이 오게 하겠느냐? 예,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데 슬라이드를 그냥 가져와서 그런데 아주 그렇게 굉장히 많이 막 대규모로 그렇게 대규모로 방조제를 쌓고 그런 개발해서 이제 그 아까처럼 막 조각조각 하면서라도 열심히 보호하려고 조그만 지역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앞으로는 나아가서 와데네나 이런 데처럼 넓은 지역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발표하느라고 했던 그냥 슬라이드라서 시간이 없어서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지금 47분인데 한 15분 늦게 시작했는데 2시까지 하고 한 5분 잠깐 쉬고 다시 한번 듣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를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막 개발하고 뭐하고 그렇게 된 상황이 왜 그러냐라는 것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자연이 파괴되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그냥 써본 건데 인간과 자연의 관계망이 좀 고장이 난 거다. 이렇게 보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자, 어떻게 고장난지. 예를 들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망은 여기 자연이 있고 이거는 스위스에 있는 마타우른이라는 그런 산입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오죠. 그런데 인간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아주 정말 뭐 직립인간이 겨우 이제 됐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무진장 많은 그런 사유가 됐죠.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이 자연을 대할 때 이렇게 아주 원시 인간의 경우에서 대하는 것하고 현대인이 대하는 것하고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 자연이 서로 뭐 개발하기도 하고 가서 놀기도 하고 뭐 거기에 의해서 농사도 짓고 하면서 여러 그런 활동이 벌어지는데 그 다양한 활동에서 그 인간의 국가도 만들고 뭐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이 관계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인류 역사상 이 관계망이 계속 변해 왔는데 지금 이 관계망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할 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아이고 이건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인간 자연의 관계에서 뜯어먹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순진하게 우리는 그냥 해서 점심 겨우 먹고 뭐 하고 나서 매일같이 절약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어떤 놈들은 막 형편없이 막 부정도 저지르고 막 하면서 훨씬 더 나쁜 짓을 한다. 그래서 그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을 공격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인데 제가 아마 평생 한 10개 정도 그림 그렸을 겁니다. 유화로 그린 건데 어떤 거냐면 이 제목이 권력입니다. 권력. 은큼해 보이죠? 제가 그 검찰청을 찍느라고 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한참 신문할 때 에라 모르겠다 그랬는데 막 뜯어먹는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뜯어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인간과 자연이 관계를 가지는데 인간과 자연이 관계를 가질 때 그 관계를 그러면 그게 막 뜯어먹지 않는다 또는 뭐 누가 뭐 부정하게 뭐 한다를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라는데 그러면 무슨 이 지수를 사용해서 그게 막 잘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쓰는 지수가 에너지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내가 그걸 스타일을 뺐나 안 뺐나 모르겠네.
뺀 것 같네. 지금 이 방에서 오늘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저 밑에 식당에 무슨 직원 식당에 가서 4,000원을 주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럴 때 4,000원을 내면 제가 물건을 받지 않습니까? 그 4,000원이 없으면 못 먹죠. 또 어디 직장에 가면 뭐 우리 열심히 죽으라고 일했으면 얼마를 주는데 내 일과 그것하고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간에 벌어지는 일은 모두 다 화폐로 환산이 됩니다. 그렇죠? 뭐 다른 거 우리는 정으로 해. 그러면 정으로 해, 웃기지 마라. 그냥 정이 그렇게 있는 건데 실제로 자식하고 부모 사이에도 돈 관계가 명확합니다. 마누라하고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처하고 돈 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게 제가 뭐 그냥 주는 대로 쓰니까. 예를 들면 누가 돈을 내가 빌려줬다 그러면 꼭 받아야 되죠. 어떻게 안 받아요? 정말 피눈물 나게 번 돈인데. 그래서 화폐로 다 환산하면 그 사람 간의 관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 관계 말고 우리가 이렇게 막 가는데 그 먹는 그 오늘 점심에 먹었을 때 가령 한쪽에 김치가 있었잖아요. 그럼 김치가 있으면 그 김치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겁니다. 김치는 햇빛을 받아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서 자라고, 물론 그냥 햇빛을 받으면 그냥 무조건 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플러스 알파를 보태고 그 다음에 햇빛이 보태서 김치가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김치 내가 이렇게 심은 거, 나 먹은 거의 관계를 뭘로 나타내느냐 하는 거예요.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숫자로 한번 나타내라 봐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태양에서 오는 것은 칼로리로 계산을 하고, 그래서 1평방미터에 얼마큼 칼로리가 도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칼로리가 도착하고 그 칼로리가 배추 속으로 들어가고, 배추를 사람이 먹으면 다시 칼로리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배추를 먹으면 다시 배추를 하잖아요. 소화하고. 그러면 그 배추를 먹어서 생긴 힘, 그 힘을 칼로리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도 칼로리로 계산하고. 칼로리 계산하는 건 너무나 분명한 게 오늘 그 식당에 써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의 식단은 뭐는 몇 칼로리, 뭐는 몇 칼로리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다 칼로리로 쓰죠. 그 칼로리가 어디든지 다 통해서 태양부터 인간 활동 모두까지를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는 게 칼로리입니다. 그래서 그 칼로리는 에너지 단위다라고 해서 에너지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시 그렇게 그걸 인정하면, 모든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인정하면 다시 이제 복잡해집니다. 요즘 뭐 전기를 덜 쓰지 말아라, 지금 이 방이 약간 더운데 그런 것들도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전기를 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다 칼로리를 절약하라 그런 얘기죠. 전기를 절약하라. 그 인간 관계망 에너지로 나타내 보면 아주 형편없이 그 관계망이 뒤틀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득인데, 그러니까 이건 1970년이고 하나는 2005년입니다. 쭉 소득이 1970년보다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생산낸 거다 하는 것이죠. 약 한 3배 증가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옛날에 막 그냥 못 살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하면서 계속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 많이 생산도 하고 더 돈을 버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증가하는데 그러나 인구는 이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한 1.8배 증가하고 소득은 3배 증가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한 사람당,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난 것보다 소득이 더 증가했다. 한 사람당 소득이 더 많이 증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한 게 아니고, 인구도 늘어났지만 그 인구가 늘어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소득이 증가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왜 더 많이 하느냐? 그건 아주 뭐 너무나 복잡한데 뭐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있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가하는데 언젠가 그러면 제가 이걸 다 안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증가해서 이 뭐 지구도 뜨뜻해진다고 하고 기온이 상승한다. 그래서 뭐 바닷물도 올라온다. 뭐 얼음도 없어진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빙하도 뭐 없어지고 이런 빙하가 이렇게 없어진 겁니다. 녹아서 막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니까 아까 거기서 에너지가 그 밑에 있었는데 그걸 위해서 에너지를 더 자꾸 많이 쓰게 되고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산화탄소가 왜 나오느냐 하는 것인데 이산화탄소가 왜 나오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데 좀 전에 우리가 뭐 배추김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는데 그냥 이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라는 게 있습니다. CO2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햇빛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CCC 이렇게 이걸 단당류라고 보통 하는데 이것이 막 복잡하게 얽히면 다당류 막 이렇게 하죠. 이것은 지금 무기 분자였는데 여기에서 햇빛을 집어넣으면 물론 여기 이제 클로로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C6 CHO6 이런 식의 그 복잡한 이산화탄소가 식물에 의해서 결합이 돼가지고 이런 식의 단당류가 되면 단당류를 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량이 되는 겁니다. 동물이 이용하는 식량. 그리고 이렇게 한 거를 다시 몸속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다시 CO2 이렇게 다시 CO2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들어오면 분해돼서 여기를 끊어내고 이 안에 요 체인 안에 이제 햇빛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햇빛이 들어가 있는데 그 체인 안에 있는 들어가 있는 햇빛의 힘을 내가 쓰고 다시 이거를 CO2로 잘라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햇빛 오고 자라고 먹고 이렇게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더 뜨뜻하게 잘 살고 편리하게 살려고 이 지구 안에 이 지각 안에 감춰져 있는 또는 숨어 들어 있는 그런 석유나 또는 석탄 그다음에 가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썼는데 이 석유나 석탄 가스도 모두 다 이런 단당류, 다당류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석탄은 옛날에 나무 숲이었지 않습니까? 그 숲에 나무가 탄화된 그런 것이 석탄이죠. 나무가. 그러니까 그 하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냥 땔감을 갖다 떼면 나무를 떼는 거고 석탄을 떼는 거면 나무를 압축시켜서 까맣게 된 걸 타는 거다는 거죠.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생활에 필요해서 보통 식물을 길러서 먹고 사는 거는 괜찮은데 더 꺼내서 막 쓰는데 어느 정도 써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썼다는 거죠. 너무 많이 써서 결국은 이것들이 다 분해돼 나오니까 CO2가 너무 많이 나온 것이다는 거죠. 과다하게 나오니까 CO2가 과다하게 나오니까 그것이 이런 식으로 여기 공기에서 더 증가해가지고 온실가스로 작용해서 그것이 지구 온난화라는 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과다 사용이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아까 이제 그림을 제가 이걸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냥 대충 좀 했는데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우리도 그렇지 마찬가지로 다 전 세계의 최대 관건이 뭐냐라면 이거를 어떻게 줄이냐는 겁니다. 이걸 줄여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생산 또는 이거 소득이라 하는데 이거는 개발 이런 거 아닙니까? 개발 뭐 하여튼 뭐 잘 살자 해서 막 잘 살자 하는 것이죠. 저걸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잘 이렇게 편리하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편리하게 살고 싶어 하긴 하고 줄이긴 해야 되고 딜레마라고 볼지 않겠습니까? 딜레마죠. 그래서 저걸 줄이는 거를 보통은 이제 서구 사회에서도 이런 발달한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서구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과학기술로 줄인다. 이것이 이론입니다. 과학기술로 어떻게 줄이냐? 예를 들어서 뭐 폭스바겐 같은 자동차를 보자면 1970년대에 이 배출하던 CO2나 오염물질을 100으로 보자면 2000년대에는 5다 그렇게 합니다. 20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하면서 그렇게 많이 과학기술을 발달시키면 이 CO2 배출이나 기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거를 다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줄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인도 그런 데서 어떻게 줄이냐? 그 인구가 많은데 어떻게 줄이냐? 왜 못 줄이냐? 서양에서처럼 그렇게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인도가 독일이나 그 블란서만큼 과학기술이 발달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기술을 줄여라 그러면 그거는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에 국한된 것이죠. 그러면 그때 다시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을 당신네 나라에 건네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술로 줄여라. 근데 건네주겠다 그러는데 공짜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정말 공짜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그래 우리가 과학기술을 너네들 과학기술을 줄여라. 그리고 아니들 과학기술 없냐? 그럼 우리가 과학기술 줄게 돈을 내라 그런 것이죠. 돈을 내라 그러니까 그러면 인도는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씩 모아서 급한 불은 끄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금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번에 왜 송도에 무슨 국제 기구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 기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기관이 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큰 기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을 전이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라는 게 노하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막 주지도 않고 뭐 요즘에 신문에 왜 유럽에서 생산한 전투기냐 여기서 생산한 미국에서 생산한 전투기냐를 가지고 막 논란을 할 때 어디가 과학기술을 얼마큼 더 전달해 주느냐 그거 가지고 보면 유럽이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막 이렇게 신문에 한겨레 같은 데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세상이 이거를 그렇게 많이 줄이지 사람들의 개발하려고 하는 압력이 너무 커서 과학기술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학기술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 그림 안 가져왔는데 자연을 잘 보호하면 자연의 능력이 커서 그 자연의 능력으로 이렇게 막 인간 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 부패물을 잘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다. 과학기술만큼 충분히 그것도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정하고 또 그런 자료를 제가 좀 정리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갯벌도 시흥 같은 갯벌도 막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고 없어서 골프장 만들면 또는 없애서 뭐 다른 걸 만들면 그러면 거기서 흡수하는 CO2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정화작용을 하는 그런 여러 기능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인간은 살면서 어떤 그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그 배출을 하려는 것을 없애려면 뭐 과학기술 뭐 그런 거 막 많이 줘야 되는데 또 돈을 왜 들이느냐. 그냥 그런 갯골 같은 걸 놔두고 여기서 자연정화 작용이 일어나게 하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갯벌이 왜 자꾸 막 보존은 덜 되고 갯벌이 많이 파괴되는가 하면 이렇게 인간들이 막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계속 늘어나기만 할 뿐이다. 그것도 좀 줄이고 또 자연도 보존하자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이걸 보여주는데 이건 제가 2000년대 초에 오홀이라는 데서 저 옛날에 뭐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열심히 했었는데 그 물속에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장소는 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변한 것이죠.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바다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다. 또는 뭐 저거 성게들이 많이 뭐 뜯어먹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론들인데 하여튼 자연은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는 그 앞쪽게 낫지 않냐는 것이죠. 잘 하여튼 보존해서 자연과 인간이 오늘 맨 앞에 보여주었듯이 자연과 인간이 잘 조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와덴의 갯벌이라는 걸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행정지역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갯벌을 소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소개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있다 그런 걸 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어떤 지방, 어떤 나라가 함께 한다 그걸 소개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혹시 더 좋은 지도가 제가 빨리 어제 밤에 막 늦게 죽어라고 만들어 가지고 좋은 사진을 제가 다 없앴네요. 이거 혹시 제가 더 좋은 사진 있나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인공위성 사진이 있었는데 뺐네. 자, 좀 멜케한 사진이지만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좀 복잡한데 이렇게 쭉 이게 여기가 네덜란드고요. 그다음에 이게 독일입니다. 이게 엘베 강이라고 여기 흐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끝나면 여기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이 왜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틀랜드 반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코펜하겐이고 그렇게 생긴 지형입니다. 그 일로 쭉 내려가면 불란서 연결이 돼서 유럽이 연결되는. 그런데 이 앞에 영국이 있죠. 그래서 영국이 있고 그 영국으로 요즘엔 불란서고 기차 터널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요쯤이죠. 밑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가는 여기가 영국 있고 여기 네덜란드 그 다음에 독일, 덴마크 해서 이렇게 있고 여기 노르웨이가 있고 그래서 이 바다를 북해라고 합니다. 북해. 영어로는 노스시라고 하는데 북해고 북해 연안에 그러니까 북남쪽으로 네덜란드 이렇게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3개국에 걸쳐서 이 주변으로 갯벌이 발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만 평방킬로미터. 그 갯벌을 통째로 이렇게 빨간 선으로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보호지구로 설정해서. 그래서 보호지구의 경계선입니다. 이 보호지구가 이렇게 넓습니다. 아까 우리나라는 이런 조각, 이렇게 조각조각 있는 거죠. 그렇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통째로. 그리고 3개 국가가 협약을 맺어서 합니다. 우리가 이게 보호하자. 그래서 또 더 멋있는 일이 있는데 이건 아주 거창하게 막 이렇게 보호했으니까 우리는 조각으로 보호하고
막 그냥 새만금처럼 막 없애기도 하고 난리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덴의 3개 국의 이 보존 기구와 우리나라 지금은 해양수산부죠. 해양수산부와 협력을 맺었습니다. 협력, MOU. 협력을 맺어서 어떻게 더 갯벌을 잘 보존하느냐를 실질적으로 방법도 토론하고 뭣도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하죠. 우리나라는 그냥 하기 싫어서 그러고요. 왜냐하면 보존하려면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존하기 시작한 지 한 30년쯤 됐습니다. 30년. 1982년에 협약이 이루어졌는데 저렇게 보호하자고. 그래서 지금은 2013년이니까 31년 된 거죠. 자, 이건 아주 엉뚱하게 나온다. 자, 넓이로 보면 덴마크가 이게 1250, 여기 네덜란드 2600, 그 다음에 독일의 주별로 4000, 2000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합치면 11,208 11,208 평방킬로미터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너무 복잡했네. 이게 혹시 그냥 너무 복잡한데 그래도 한두 가지만, 이게 유럽은 와데네를 보존한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어느 장소를 가지고 도에서도 지정하고 또 유네스코로도 지정하고 또 뭐 문화재청에서도 지정하고 그렇게 지정하는데, 여기서는 그 지정하는 법률이 철새, 이거는 지금 뭐 서식지라서 어디 사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물, 또 이거는 뭐 해양 전략 그런 법이 있고 또 연안 통합 이런 법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도 여러 법에 의해서 보존합니다. 여러 법의 수단을 다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법은 독일이나 덴마크나 또는 네덜란드 그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유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 그래서 왜 유럽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그 법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법을 아마 다이렉티브라는 그런 얘기를 씁니다. 다이렉티브. 그래서 우리말로 그걸 어떻게 번역했더라 아마. 그래서 가령 물 체계법 그러면 워터 다이렉티브 이렇게 말을 씁니다. 그래서 유럽에 어떤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맞춰서 국가에서 다시 그 법을 만듭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유럽은 물을 이렇게 보호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하고, 그러면 독일이면 독일이라는 데서는 우리는 이렇게 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또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또 독일이면 독일에서 유럽 연합법이 있고 연합정부라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개별 주정부로 가서 주정부에서 다시 또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자체 시흥시로 가면 시흥시 조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례 형식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에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 세칙, 시행 규칙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법률의 그 설명 체계가. 그리고 우선 지자체에 와서는 조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법률 체계가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보존을 했는데 여기가 좀 이게 여기 회색이 갯벌입니다. 회색이 갯벌이고 이 붉은색이 아까 보호지구라
주황색이 보호지구라고 했고, 그러니까 갯벌도 보호하고 그 밖에 있는 물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물하고 같이 그러니까 수로에 왔다 갔다 하는 물, 그 다음에 갯벌을 다 보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까처럼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이런 여기가 이제 실제는 이렇게 요 안이 요쪽 안쪽으로 보존지구 아닙니까? 이 안쪽으로 이렇게 보존지구인데 우리는 여기 조각 하나, 여기 조각 하나, 여기 조각 이렇게 조각을 보존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다 보존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유럽에서 조류로 보존해야 된다고 해서 아까 조류법을 보여줬는데 그 유럽의 조류법에 의해서 다시 이 갯벌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조류법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새를 위해서는 여기는 이제 갯벌을 보호하는 건데 새를 위해서는 이 범위를 벗어나서 이만큼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날라오는 그 철새, 우리말로 이 마이그레이터리 쇼버드라서 철새 중에서 바다에 날라오는 철새, 도요새 같은 거죠. 그런 거가 1,000만 마리가 옵니다. 우리나라는 새만금이 살아있을 때 최대 100만 마리, 수십만 마리, 지금은 아마 한 20만 마리 정도밖에 안 올 겁니다. 1,000만 마리가 옵니다. 조류라는 것이 아주 특별하죠. 혹시 그 전통을 아시는 분, 저도 우연히 알았는데 영국은 그 로열 소사이어티 오브 버드 프로텍션인가 그래요. RSPB인가 그렇게 약자로 하는데 그 새 보호 조직 이게 회원이 한 800만 명입니다. 상상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이 내서 사무실도 아주 너무나 좋은 빌딩이 있고 그러면서 새를 보호하죠. 그러니까 새는 우리는 잘 모르는 거고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에도 밖에다 조그만 새장을 달아서 먹이를 주면 새가 온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늘 새를 보호하고, 저도 이렇게 학교에 있을 때, 지금은 뭐 퇴직했으니까 가보지도 못하지만 철새 아니 그 한 5층 정도 건물이 된다를 관찰해 보면 참새가 왜 이렇게 지붕 틈새로 앉지 않습니까? 참새가 나를 때는 거기서부터 한 1층까지 그냥 떨어지듯이 떨어집니다. 그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저 다칠 텐데 그러면 밑에 갔다가 날려고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새를 아주 집요하게 관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또 아까 서식지 법에 의해서 서식지라는 건 여러 생물들이 사는 그런 지역인데 이렇게 바다 가운데까지 보호했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너무나 복잡한데 이런 선을 이렇게 왜 걷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안에 바닥에 해저에 봐서 여기 이제 그 전부 다 대충 다 모래 해저 바닥인데 그걸 이렇게 다 보기도 하기 위해서 뭘 사는지 봐서 이걸 이제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까지 그 선 뭐 나도 뭐 분홍색으로 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었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되냐는 거냐.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여기다가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다를 이용해서 뭘 할 텐데 어떡하나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 안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많이 자꾸 그으면 좋은 것이죠. 엉성하더라도. 이건 조류 아니면 서식지 보호라는 걸로 그은 선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아까 워터 다이렉티브라고 했는데 그 물에 의해서 그런 법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쭉 해서 이렇게 지역을 선으로 나눠서
물을 관리합니다. 해수의 이런 선을. 이건 우리나라에도 해양환경관리해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사실은 이 와덴해 보존해역의 꽃은 이 세계유산이라는 겁니다. 이 세계유산을 지금부터 한 2년 전 내지 3년 전에 받았습니다. 세계유산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면 호주의 호주의 산호초 그 하여튼 뭐 그는 수백 아마 1000km 이상 될 거요. 그 호주의 동북부 해안을 전체가 그 산호초 보호지구로 지정돼 있죠. 그게 세계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그런 세계적으로 희귀한 자연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거에 교훈을 나보고 해라 그러면 지금은 덴마크까지도 다 됐는데 그 당시에 덴마크는 반대해서 안 했었는데 우리가 갯벌 뭐 그까지 가지고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막 뭐 새만 금다고 시효하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세계 유산이다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세계 유산으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산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다 이거는 그러니까 갯벌은 세계 유산이다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자, 약간 복잡하지만 이게 이제 글씨가 나오면 왜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망설여지는데 한 가지 정도 이게 선도 원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갯벌을 보존한다 그러면 갯벌을 보존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뭘로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원리 원칙. 읽어보면 자연의 과정이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자연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가능한 한 달성하는 것. 제가 번역했는데 좀 복잡하게 번역했죠.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자연의 과정이 훼손되지 않게 보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과정이란 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연의 과정. 자연의 과정은 가령 시흥 갯골이다 그러면 시흥 갯골에 자연의 과정이 어떤 것이 있느냐.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개가 구멍을 파고 안 파고 또 옆에 갈대 숲이 막 더 자라기도 하고 덜 자라기도 하고 가을이 되면 뭐 잎이 누런색으로 변하기도 하는 그런 식의 과정. 자연에 있는 현상. 그 현상이 훼손되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대단한 원칙이죠. 저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원칙이 많습니다. 근데 원칙은 일단 주머니에 집어넣죠.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런데 그걸 주머니에 집어넣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자연의 과정, 이 와덴해나 기타 그런 어느 지역에서 무슨 어디다 댐을 쌓는다거나 다리를 놓는다거나 그런 개발 또는 기타 무슨 어떤 이 자연을 변형시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도 원칙에 그러니까 자연의 과정이 훼손되면 안 된다라는 그 원칙에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개발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법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안 맞으면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원칙을 훼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원칙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안 그래도 되죠.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키자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런 방법으로 딱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마 중요한 게 있으면 와덴의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 단위로 보존한다는 겁니다.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봐서 조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로 보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3개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3개국별로 어떻게 원칙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3개국이 어떻게 어떤 법률로 그것을 보존하는지는 각각 자기 나라에 주어진 것을 그거는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 국가에서 알아서 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네덜란드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PKB라는 데에서 관리합니다. 이게 이제 RCW가 핵심이다. 근데 이 말이 약간 복잡한데 슬라이드 하나 더 넣었습니다. 독일은 주정부에서 관리하고 국립공원법이라는 걸 두어서 관리합니다. 독일은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관리하고 네덜란드는 PKB라는 그런 것에 의해서 관리하고 덴마크는 국립공원은 법을 현재 사실은 국립공원법이 제정됐고 그 국립법으로 제정된 법에 의해서 덴마크에 소속한 갯벌을 관리하느냐 마느냐는 논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에는 국립공원법 같은 게 없습니다. 그 전에 뭐 국립공원이냐 우리가 알아서 잘 한다 그런 것이죠. 사실은 덴마크이 대단히 아주 특별한데 잠깐만 있어보시다. 이게 없구나. 여기서 PKB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Key National Spatial Planning Decision이라는 것인데 핵심 국가 공간 계획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법이 아니고 아주 굉장히 긴 복잡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류가 한 60페이지 됩니다. 제가 한번 전체를 한번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하면 여기서는 네덜란드에서는 그 갯벌을 관리하는데 그것을 공간으로 봅니다. 공간으로 봐서 이것은 이 공간은 어떤 용도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공간관리법에 의해서 된다 이렇게 아주 쉽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와덴의 지역조정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를 둬서 CCW라는 조정위원회를 둬서 그 조정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CW는 중앙에 있는데 CCW에 해당되게 지방에 가면 RCW라는 게 있습니다. Regional Coordination Board for the Wadden-Sea Region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체계가 저거는 복잡하니까 그렇게까지 다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네덜란드의 그 공간을 보면 지금 요렇게는 요게 그 와덴의 갯벌 보존 지구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바다입니다. 경계선이. 그러니까 이 EEG를 합쳐서 이렇게 경계선이 되어 있는데 저 안에 복잡한 선들은 항로, 배들이 다니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존 지역이 여러 자연보호지역, 뭐 골재 채취지역, 생태계 보존지역, 조류 보존지역 이런 식으로 여러 보존지역이 이 안에 다시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공간으로 이렇게 용도를 지정해서 보호한다 합니다. 어느 공간이 있으면 그것이 이 공간은 어떤 용도를 주로 많이 쓰니까 어떻게 하고 뭐는 허용하고
어디는 새가 많이 오니까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나눠놨다 그런 뜻입니다. 네덜란드의 갯벌 보호지구입니다. 그렇게 나눠놔서 갯벌은 이렇게 해서 보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연방정부의 지금 3대 와덴의 협력 기구 협력 사무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정부에서 전체 정책이나 관리를 총괄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주정부 3개 주가 중심인데 국립공원 관리법위에서 관리청이라는 걸 둡니다. 그러니까 3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3개 주가.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네덜란드하고 달리 독일의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바다 쪽에 갯벌 보호지구고 기타 이런 식으로 이 독일의 바다인데 이 독일의 바다를 이런 식으로 해서 놓으라는 것들이 다 보존지구. 갑자기 여기 왜 있느냐 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는 무슨 그 특별한 그 해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존을 합니다. 지금 네덜란드나 독일 그런 데 보존을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바닷가를 겨우 보존하니만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조그만 조각을 보존했니 많니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바다 가운데로 가면서 막 보존한다 이렇게는 아직 못합니다. 예를 들면 백령도 물개를 보호해야 된다 우리 그렇게 많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개 보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백령도 물개 백년도 그 바위만 보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위 보호했다고 물개가 잘 사는 게 아니니까. 물개를 보존하면 물개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고 가는 길이나 그런 걸 다 해서 크게 보존해야 물개를 보존할 수가 있죠. 그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공간으로 한다는 거. 뭐 아주 간단히 보면 요즘에 호랑이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왜 없는가 하면 호랑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0km, 500km 정도의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잘 보호하려면 뭐 1000km 막 이런 식의 큰 숲들이 보존이 돼야 호랑이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먹고 하면서 뭐 방해가 받지 않게. 그래서 보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물개를 보호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물개의 서식지 전체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서식지를 보호하자. 그래서 이 지역엔 여러 이런 생물이 사니까 보호하자. 이렇게도 얘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갯벌을 보호하자 그러면 서식지에 의한 겁니다. 갯벌에는 이거 사니까 이렇게 보존하자는 거죠. 근데 갯벌을 보호하자 그렇게를 다시 방법을 달리해서 철새를 보호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새가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니까 그러면서 철새는 뭐 호주하고도 연결되고 네덜란드 연결되고 시베리아도 연결되고 하니까 그런 데까지 같이 보호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덴마크인데 이런 방법으로 보호 지역이 설정되는 겁니다. 이제 독일로 가면 다시 니더작센의 경우에는 자기네들 갯벌을 다시 또 나누어서 이런 방법을 보존한다 그러고 국립공원 관리청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뭐 섬인데 거기에 섬 중에 하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립공원에 들어가는 갯벌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섬에 가면 이렇게 또 자세히 조사를 해서 지도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디가 뭐가 있고 해서 그래서 보호지역은 어디고 뭐 가서 쉴 때는 어디고 이런 식의 안내를 잘 자세한 지도들을 또 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그런 섬의 사례입니다. 덴마크의 예인데 덴마크가 왜 이렇게 유틀르트 반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앞에 섬이 있고 요 코펜하겐 있는 거 여기가 스웨덴 지나가면 말메라는 곳을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섬인데 이 섬에서 이렇게 그 조류 새가 사는 지역을 보호 지역으로 지정한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한 부분이 저렇게 지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덴마크의 갯벌 보호 지역이고, 여기 있네 실제로. 이게 좀 늦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덜란드가 네덜란드가 없어서는 네덜란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독일 이렇게 그 덴마크 이런 방법으로, 이건 이제 북해고, 아까 북해 이런저런 그 보호 지역이 있었고, 그런 방법으로 보존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것은 지금 지도는 여러 그 연구소 이런 데를 연구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연구소가, 지금 여기도 13개 연구소가 곳곳에 아주 좋은 시설을 가지고 갯벌을 연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한다, 감시한다, 그런 것이죠. 그런 식으로 3개 이런 짓을, 이런 이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문가가 다 또 그 하고, 그래서 합쳐져 가지고는 그 3개국 워킹 그룹에서 전체 모니터링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갯벌 국립공원 또는 와덴의 갯벌 보호지구에서 뭐 철새는 증가했다 말았다, 그다음에 뭐 지금 그 물개는 또 증가했다 안 왔다, 어디 산다 또는 이동됐다, 이런 거를 다 저 항공 사진도 찍고 뭐 해서 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만든 걸 가지고 과학자 그다음에 정책 그 입안자가 회의를 한다 그런 겁니다. 여러 번 워크숍을 해서 이거 철새가 예를 들면 작년에 보니까 철새가 지난해보다 10% 줄었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이거는 바이러스 때문이다, 또는 그 먹이가 모자라서 아사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조개라든가 그런 걸 잡으면 상업적으로 잡는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배가 막 긁어서 이렇게 해서 주로 우리가 저기 그 순천만 옆에 뭐죠? 어디죠? 거기 가면 이 매일 먹는 조그만 조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새 기억력 감퇴 그런 거에 걸렸어요. 그런 것 같아. 꼬막. 이거 별 꼬막이. 그 이상하게 기억력이요. 저 그래서 한참 좀 이거 기억력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약간 시력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거 기억력이 감퇴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누가 얘기 이렇게 하는데 얼핏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이 가스불을 어떻게 켜는지 그걸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끄는지. 그래서 심해지면 왜 불 켜놓고 밖에 나가잖아요. 끄는지 몰라서. 상상하자면 기억력이라는 게 그렇다, 그렇게 얼른 돼서 이거 가스불을 언제 먹거나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꼬막을 막 잡는데, 그래서 잡는데 철새가 아사한다 라는 결정이 되면 아주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철새가 아사했으니까 꼬막을 못 잡게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얘들이 왜 우리를 꼬막을 못 잡게 해, 그래서 막 덤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꼬막을 못 잡게 하고, 대신에 꼬막을 잡는 것에 해당되는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누구든지 안 잡지 그러죠. 왜냐하면 안 잡고 돈 받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꼬막을 안 잡는 결정을 해서 그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네. 그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과학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과학자가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자는 벌써 옛날에 신용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을 하면 너무 좋다 이런 과학자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아주 엉터리 과학자다 이렇게 보죠. 예. 그런 과학자들 때문에 세상 망신 다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중요하다.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것이 이 슬라이드의 요지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이게 아마 그래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보존하고 그리고 지금 같은 습지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네덜란드에 있는 거고 이거는 독일에 있는 거고 이거는 덴마크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습지 학교보다 큽니다. 습지 센터. 습지 센터가 이렇게 있고 습지 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는 갯벌 안내인 같은 거 혹시 하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갯벌 안내인은 이런 지도에 가면 예를 들면 이제 여기가 이게 여기 맞네. 실트라는 SYLT 실트라는 섬인데 그러면 갯벌 안내인이 한 40-50명 있습니다. 자기 전화번호를 다 거기다 올려놓고 갯벌 안내인 가져오면 좋을 거겠구나.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면 그 사람 사진도 다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걸고 예약을 하면 그 사람이 나와서 물대를 봐가지고 이 바깥의 갯벌을 안내합니다. 자, 폼 잡고 모자 쓰고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하부 구조로 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종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데는 어떤 데는 수족관도 있고 어떤 데 그 안에 이렇게 학교가 몇 층입니다. 큰 건물로 몇 층이어서 어디는 뭐 전시실, 어디는 초등학생들 오면 가르치는데 뭐 어디는 사무실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나눠져 있는 그런 센터를 얘기합니다. 이런 센터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센터를 뒷받치기는 여러 하부 구조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센터, 이건 학교지만 곳곳에 이렇게 쫙 보면 해안가에 사람들이 이제 해안가로 쭉 육지에서 몰려오니까 해안가에 모두 다 아주 자그마한 또 초소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초소는 아주 크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또는 뭐 이런 방만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개. 그래서 거기는 안내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태 안내소죠. 그래서 오면 또 거기서 다시 사람들을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호를 하고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갯벌을 즐기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보통 이제 휴식을 한다 그러면 아예 잠깐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한 달씩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 달 쉬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전체 집을 하나 빌려서 식구가 와서 해안가에서 살면서 갯벌 안내인하고 안내를 받아서 나가고 하는 그런 체제니까 우리는 그냥 뭐 빨리 막 자동차로 와서 보고 빨리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며칠 여유 있게 살고 또 여유 있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진짜 이렇게 자연을 관찰하고 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들어가면 이제 다시 자연이 더 중요해지고 그 자연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이제 시흥, 갯벌, 안내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자꾸 시대가 변하면서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강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명도시 시흥